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매년 2배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4월 이 종목에서 대박 납니다. 전기차 자율주행 저평가주 탑3 공개하니까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36,600명이고요. 4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3만 명 구독자가 너무 감사한 나머지 자, 보조 지표로 급등 잡는 방법 자료를 무료로 좀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료를 어디서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어디서 받아갈 수 있는지 꼭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을 많이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들 시청하시고 우리 유튜브 구독 버튼, 영상 좋아요 버튼,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나는 기법 강의에 관심 많다 하시면은 아래 사가 차트 연구소 유튜브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는 전기차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그것도 매년 2배씩 성장하는 이슈가 있는 기업이고 4월에 이 종목에서 아마 대박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집중해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분위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어떤 종목들이 움직이냐라고 한다면은 정책주들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물론 부동산도 있을 거고 거기 안에 뭐 청와대 이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정책주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정책주가 뭔지 지금부터 바로 매년 2배씩 성장하는 전기차 자율주행 저평가주 정리해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최근에 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50일 인수위 본격 가동이 진행이 됐고요.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 정책을 정확하게 정해서 발표를 할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죠. 자료 준비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인수위가 184명에 대한 인적 구성을 마무리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일 인수위가 가동이 됐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과연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밑그림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봉을 3번 두드린 후에 인수위는 새 정부의 선봉대다. 그래서 위험을 간과하거나 길을 잘못 들면 본부대가 위태롭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50일 동안 쉴 틈 없이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통 보안령 속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고요. 근데 사실상 철통 보안이라고 좀 하기 애매한 게 원래 우리가 이 정책에 대한 것들 대충 알고 있었잖아요.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 정책 안에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분과 7개, 사무실은 4개는 통이동에, 3개는 삼청동에 각각 분산 배치해 놨고요. 비공개 회의에서 인수위 업무에 필요한 실무 지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23일부터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할 예정이고 25일까지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무 보고도 29일까지 완료하겠다는 시간을 발표해 놨고요. 아마 이 탈원전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실상 기존에 했었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엎어버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든가 주식 양도세 폐지라든가 이런 현재 정책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국정과제를 정확히 확정을 해서 5월 4일에서 9일 대국민 발표를 진행을 하고요. 취임이 10일입니다. 그 앞서서 4월 4일, 18일 1, 2차 국정과제 선정을 거쳐서 25일 최종안을 마련할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4월 25일쯤에는 사실상 어떤 정책이 5년 동안 이뤄질지 대충 밑그림은 나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매주 2번 인수위 회의를 주재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정책으로 이어질지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구나라고 하는데 결국엔 이 안에서 나올 만한 정책이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아까 얘기한 게 뭐 청와대 이전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이런 단기적인 이슈들은 단기로 끝날 거예요. 하지만 5년 내내 5년 동안 계속 강조하고 성장하고 투자하고 할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청와대 이전은. 그럼 그 이슈는 뭐였냐? 이미 한번 정해 놨습니다. 바로 와이노믹스 시대 메가테크 5입니다. 이거 얘기를 했었죠. AI 반도체 로봇 양자 탄소 중립 항공우주 바이오 헬스인데 여기서 이미 이슈가 뭐가 나왔다 했어요? 네, 로봇이랑 AI 반도체는 충분히 나올 만큼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안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상 양자 있다 그랬죠. 그다음 항공우주 있다 그랬죠. 바이오헬스도 어느 정도는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럼 사실상 양자, 항공우주, 탄소 중립인데 저희는 어떤 것들 바로 이 탄소 중립과 이 AI 이 두 가지를 모두 섞어서 볼 만한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하나하나 봐도 괜찮긴 하지만 이 이슈들이 예를 들어서 AI와 양자가 엮이거나 AI와 바이오 헬스가 엮이거나 AI와 항공우주가 엮이거나 이렇게 서로 엮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더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 그 정책이 지금부터 인수위가 50일 동안 본격화를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그러면은 인수위에서 이번에 본격적으로 50일 동안 이제 정책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거는 결국 메가테크 5 안에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탄소 중립 플러스 AI에 관심을 좀 가지자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일단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리스크가 있었죠.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좀 너무나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원자재가 계속 올라가냐? 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안정세가 나오기 시작했고 안정세가 나오지 않더라도 이제는 해결 방안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니켈값 폭등에 원가 부담 초비상 이거 너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거 큰 문제 있겠는데라고 해서 이거 동맹해서 우리 좀 잘 이겨내 보자라고 하는 거죠. 사실상 문제가 생겼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 보시면 전기자동차용 2차 전지 기업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원자재 공급난 및 가격 상승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 납품 가격이 연동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당장은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결국에는 영향이 좀 크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심하고 서로 간에 동맹을 좀 만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기업들이 원자재 공급망 강화에 힘쓰는 한편 생산 능력 확대와 미래 배터리 개발도 한창 중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최근 니켈을 필두로 전기차 배터리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톤당 5만 5천 달러까지 급등을 했고요. 대략 전일 대비 44%, 그러니까 하루 만에 44%가 상승했다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향이 다 뭐다?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영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 보시면은 이 삼원계 NCM 배터리를 주력 생산하는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커진다. 왜? 니켈 가격, 이 NCM에서 N에 이 니켈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니켈 등을 러시아가 아닌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결국에는 전체적인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물량의 수급에 대한 영향은 없지만 가격에 대한 상승은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 생산 능력 확대에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글로벌 완성차 업체 포드와 손을 잡은 SK온은 미국에 이어 터키에도 합작 공장을 세우기로 했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기차 배터리는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도 있겠지만 가정용 전기, 가정용 2차 전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수요는 폭발하고 공장을 지금 미리 지어놔야 돼요. 최근 포드, 터키 제조기업 코치와 합작법인을 설립한 3자 MOU를 체결을 한 상태고요. 터키 수도 앙카라 인근 지역에 건설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삼성 SDA도 스텔란티스와 미국 합작 공장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배터리가 지금 수준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흔히 안에 전에 액이 들어갑니다. 예, 전에 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안정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 안에 이제 전고체가 들어갑니다. 액이 아니라 이제 고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더 단단하고 더 강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예, 차세대 배터리 로드맵을 공개를 했고요.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최초 4원기 배터리 NCMA입니다. 이거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NCMA 배터리를 개발 중에 있고요. 그래서 리튬 황 배터리,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이어지는 로드맵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전의 액을 고체로 바꾼 전고체 배터리고요. 안정성과 에너지 밀도를 동시에 높였다. 그래서 일단은 안정적이고 제가 더 오래가는 배터리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배터리에 대한 가격 상승세에 따른 현재 동맹이 이어지고 있고 오히려 더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 열심히 배터리 만들고 하고 있는 거 알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 국내 배터리 업계만 이렇게 좀 정신사납게 성장하는 게 아니냐. 어? 뭐 다른 회사들도 지금 열심히 성장하려고 노력하냐? 또는 전기차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만들려고 노력하냐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현재 누가? 포르쉐죠. 2030년까지 지금부터 약 10년도 아니에요. 8년 안에 전기차 비중 80% 이상으로 늘린다. 사실상 포르쉐 하면 우리가 뭐예요? 가솔린 자동차죠. 근데 가솔린의 이 포르쉐도 싹 다 전기차로 바꾼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죠 이미. 그래서 올리버 블룸의 포르쉐 AG 이사회 회장은 2025년까지 약 3년 안에 모든 모델의 50%를 전동화하고 그리고 8년 안에 80%를 전동화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동화 제품의 범위를 2025년에는 열심히 늘리겠다라 얘기를 했고요. 사실상 지금 현재 포르쉐 제품 중에 타이칸이라는 전기차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30만 대를 넘게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뭐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 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죠. 전기차 타이칸이 1년 만에 2배 이상 판매량이 증가했다라는 거고 사실상 이제 50% 그다음에 80%까지 달성한다라는 것은 매년 2배씩 2배, 2배씩 성장을 해줘야 그래야 80%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년 2배씩 전기차가 성장을 하겠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기대감이 충분히 크겠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비중을 2배씩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 배터리 시스템, 모듈 생산 등등 투자를 더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초기 전략 수립과 강력한 팀워크 덕분에 이뤄낸 성과고 앞으로 더 2배씩 성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포르쉐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을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전쟁 중단과 외교 복귀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만 좀 하세요를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르쉐도 전기차로 비중을 더 늘린다라고 이번에 발표한 상태고요. 그뿐만 아니라 아우디 같은 경우에도 지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했는데 전기차 판매가 약 60%가량 폭증을 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아우디 코로나19와 반도체 수급 불확실성에도 말도 안 되는 성과가 났다라는 거죠. 약 530억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과 순현금 흐름을 달성을 했고요. 약 54억 9,800만 유로 영업이익률은 10%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게 성장세가 나와주면서 이거 전기차 판매 대수가 약 60% 가까이 성장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진보 2030 전략 아래 아우디는 전동화, 디지털화의 미래를 위한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아우디는 탄소 중립적이고 커넥티드 모빌리티로 전환하는 어쨌든 뭐 전기차로 열심히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판매량이 사실상 이제 전기차로 돌리면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벤틀리 브랜드가 브랜드 합병에 따라 아우디 보고서에 처음으로 포함이 됐고 아우디, 벤틀리, 두카티, 람보르기니 등 프리미엄 브랜드를 통해서 이 모빌리티 아마 이 전기차 시장을 더 키워나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우디는 올해 지속 가능성, 전기화 및 디지털화에 더욱 집중하겠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율주행이랑 전기차에다가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뭐 지금 더 볼 거는 결국에는 친환경으로 아우디가 넘어간다라고 발표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우디만 넘어가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GM이나 아니면 테슬라 아니 일반적인 뭐 자동차 기업들은 당연히 넘어가죠. 하지만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기업들도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포르쉐, 두 번째가 이제 뭐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등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이 마세라티입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라인업 완성 약 3년 안에 마세라티도 전기차를 보여드린다는 거죠. 타이칸 같은 이탈리아의 고급 자동차 브랜드 마세라티가 2025년까지 3년 안에 전기차 버전을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세라티 브랜드 최초 전기차 신형 그란 투리스모 폴고레를 내년에 먼저 출시를 합니다. 2023년이고요. 1200마력 모터를 탑재한 전기 세단으로 높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경량 소재로 제작이 됩니다. 사실상 마세라티는 내년에 소형 SUV 그레칼레와 스포츠카, 그랑카브리오 GT와 전기차 버전도 선보일 예정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전기차 모델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이 전기차를 출시하며 스포츠카의 특징인 엔진 소리를 인공적으로 넣기도 하는데
일단 마세라티는 소리는 안 넣고 일단은 전기차로 만들어 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라인업을 완성하는 최초의 명품 브랜드가 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고요. 네, 중요한 건 마세라티도 자율주행을 지금 개발 중입니다. 고속도로 등 한전된 상황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레벨 3, 콰트로 포르테, 이게 일반적으로 좀 많이들 길거리에서 보는 자동차가 콰트로 포르테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위에서 얘기한 보시면 그란투리스모 폴고레에도 자율주행이 들어가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마세라티도 지금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케이. 마세라티도 전기차 준비 중이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미국은 사실상 뭐 자율주행에 대한 이 뭐야 전기차에 대한 그 자율주행에 대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돼 있지 않느냐. 전기차 충전소도 많고 그다음에 자율주행도 잘 하게끔 돼 있고 잘 돼 있는 건데 뭐 대한민국 뭐 준비돼 있는 게 있냐. 특히 전기차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는 왜 전기차와 자꾸 자율주행을 엮냐. 전기차면 전기차고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이지 왜 굳이 전기차 자율주행이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전기차 충전소가 충분히 설치가 되겠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주유소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휘발유를 넣는 주유소에다가 전기차 충전소를 2030년까지 확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주유소 갈 때마다 전기차 충전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서울시가 주유소에서 연료전지 태양광을 설치해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전기차 충전 시설까지 갖춘 종합 에너지 스테이션을 2030년까지 서울시 전체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주유소가 468곳, 충전소가 76곳 있습니다. 일단은 차량 접근이 좋은 서울 내 도심에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 시설을 설치를 하면은 친환경 차량 충전 인프라 활용하면서 신재생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점 시설로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올해 10개 주유소 전환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는 더 많은 전환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화석연료를 대체해 건물 냉난방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지열은 재정 투자, 민간 융자 지원, 신축 의무화 등등으로 600메가와트를 설치를 하고요. 수열도 305메가와트 정도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지절 배관망 낙차를 활용한 연료비 없이 24시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소수력 설비도 설치하고, 이게 여기저기서 전기를 끌어모으겠다라는 거죠. 태양광 포함, 수열, 지열, 소수력 등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현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 에너지 소비의 67%를 차지하는 화석연료를 다양한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좀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 수소차 충전, 생활 편의 서비스,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해가지고 전기나 수소를 여기저기서 발전해서 친환경화 시키겠다라고 누가 보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67%를 차지하고 있는 화석연료를 싹 다 친환경으로 바꾸겠다. 주유소에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충전소를 더 늘린다네. 주유소에다가 충전소를 전기차를 더 만들겠다네. 여기까지 확인. 두 번째, 전기차면 전기차고 자율주행이면 자율주행이지 왜 굳이 두 개를 엮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보시면 전기차는 왜 자율주행차와 연결되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기차가 자율주행차를 구현하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솔린차, 휘발유나 디젤 차보다 오히려 전기차가 자율주행을 만드는 데는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자, 크게 세 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율주행 차량의 에너지 효율입니다. 특허법인 BLT의 전태균 변리사는 자율주행을 위해 수많은 센서, 프로세서, 네트워크 모듈 등 많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왜? 자율주행이라는 결국엔 뭐예요? 전기로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기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 기능과 함께 차량에 적용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대규모 소비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에서 에너지 소비의 중심은 구동 장치가 아닌 컴퓨터, 그러니까 센서라든가 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의 컴퓨터가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 구동되는 점을 감안할 때 차라리 가솔린보다는 전기차가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사실상 우리 가솔린 차가 있지만 가솔린 차에다가 배터리를
엔진만큼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 그럴 바에는 그냥 애초에 전기차를 사서 이 전기차의 전력으로 자율주행차를 움직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제어가 빠르다. 뭔 소리냐? 전기차는 모터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제어가 내연기관차보다 쉬운데 자율주행 중 갑자기 사람이 등장할 경우 재빠르게 정지하거나 회피해야 되는데 그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차의 차량은 기계적 메커니즘이 많은 반면에 전기 차량은 그냥 모터만 멈추면 된다라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연기관차는 사실상 모터만 멈추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모든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멈춰 나가야 멈출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자율주행이 잘 안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구조적인 부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모터는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가볍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속하게 제어 가능하다고 하지만 에너지도 좀 덜 들어가겠죠. 당연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넓은 내장 공간 확보로 인포테인먼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요. 전기차의 부품 수는 내연기관 차의 4, 50% 수준이다. 그래서 내부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일반 자동차가 아니라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진짜 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전기차를 또는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하면 탑승자는 더 이상 운전 수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누가 봐도 뭐예요? 아, 가솔린보다는 당연히 전기차를 쓰는 게 자율주행한테는 유리하구나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 오케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보니까 전기차를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율주행차를 가솔린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전기차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기차 안에 자율주행은 거의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죠. 애플이 기존 애플카 프로젝트 팀을 해산하고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 개편 앞두고 있냐? 당연히 뭐예요? 애플카를 정말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커밍치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애플카 프로젝트 팀이 일정 기간 동안 해산이 됐었고 애플이 2025년 대량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면 향후 3, 6개월 내에 조직 개편을 해야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전기차 프로젝트는 2014년 타이탄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요. 인원들이 이탈을 하면서 애플 전기차가 또 뭐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말이 많았습니다. 근데 2021년 9월부터 전기차 프로젝트는 케빈 린치 부사장이 다시 이끌어가고 있고요. 애플은 테슬라와 BMW 전직 임원을 포함해 자동차 업계에서 온 아직 몇 명의 고위 관리자가 프로젝트에서 지금 애플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주행에 초점을 맞춰서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5년에서 7년 뒤로 잡았던 자율주행 출시 일정 앞당겨 2025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전기차 구동이 필요한 반도체 칩 개발이나 여러 가지 작업을 완료를 했고요. 아직까지는 뭐 결론이 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플 공급 업체인 폭스콘과 럭스쉐어가 애플카 프로젝트를 위해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요. 쭉 보면은 폭스콘과 함께 애플의 주요 위탁 생산 기업인 럭스쉐어가 2월 초 중국 자동차 기업 체리와 전기차 ODM 합작사를 설립했다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카가 아마 1, 2년 내에 대량 생산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일단은 도로 테스트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얘기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애플카가 사실상 붙였다가 떨어졌다 하다가 결국에는 만드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떴죠. 애플의 완성차 애플카 협업 불시 제조마 포르쉐와 합작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뜬금없죠. 아까 폭스콘 뭐 이러다가 갑자기 포르쉐랑 합작사를 만든다. 포르쉐와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장면은 사실상 애플카는 아니고요. 예상 이미지입니다. 애플이 뭐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것 같다 이런 거고 애플카 개발을 독일의 스포츠카 브랜드 포르쉐와 함께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포르쉐의 올리버 블룸의 CEO는 연간 실적 발표하는 화상 회의에서 자세히 임원들이 지난해 미국을 방문해 애플과 합작 사업에 대해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애플이 관심 끈 게 아니라 포르쉐가 관심을 끈 거죠. 포르쉐와 애플이 전통적으로 긴밀히 협업해 왔으며 두 회사가 주파수가 서로 잘 맞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통하는데 애플과 다양한 신나는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를 했고요.
다만 어떤 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발표를 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포르쉐와 애플카가 지금 함께 협업을 해서 자동차를 출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주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애플카에 대한 불씨가 계속 타오르고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애플카뿐만이 아닙니다. 어디 바로 BMW죠. BMW 자율주행 연합군 구성 레벨 5 실용 목표고요. BMW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독일 BMW 그룹이 자율주행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합군을 구성을 했고요. 자율주행 최고 단계인 레벨 5를 조기에 달성하겠다라고 모인 거죠. 어떻게 보면 어벤져스입니다. 그래서 다국적 반도체 통신 장비 기업 퀄컴,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 자율주행 솔루션 업체 어라이벌과 공동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퀄컴이라는 기업, 그리고 어라이벌이라는 기업, 그리고 BMW가 모여서 어벤져스로서 자율주행 레벨 5를 개발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세대 전동화 뉴 플랫폼 뉴 클래스를 기반한 전기차에 이 자율주행을 탑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BMW의 새로운 제품군이고요. 전기차 전용 차량 설계를 통해 완전히 재정립된 IT 및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고성능 전기 모터와 차세대 배터리, 그 다음에 전주기 지속 가능성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 안에다가 자율주행을 갖다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전문가 1,400명 이상 들어가는 부분이고 뭐 이번에 투자를 진행하니까 절대 뭐 전문가들이잖아요. 퀄컴이나 우리가 얼라이벌이. 그래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뿐만이 아니라 지금 자율주행에 다들 진심이더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자율주행 관련 중에서도 충분히 바닥에서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이 좀 급등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종목이냐? 최근에 알려드렸던 게 뭐 DY나 아니 모트렉스나 뭐 이런 기업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을 뭐 지금 다시 봐라 하는 건 웃기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종목입니다. 어떤 종목이냐? 지금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퓨런티어라는 기업이에요. 퓨런티어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보이시죠? 2월 23일입니다. 지금 거의 뭐 한 달도 안 된 기업 중 하나인데요. 지금 고점을 찍어주고 상당히 급락세가 좀 많이 나온 기업입니다. 신규 상장된 기업이고요. 일단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자율주행차 부품사 관련된 기업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이거는 공모에 관련된 얘기고요. 이거는 볼 필요가 없죠. 보면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를 조립 검사하는 장비를 개발하는 기업이 2009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액티브 온라인, 인트린직 캘리브레이션, 듀얼 온라인 등 자율주행차 센싱 카메라 핵심 공정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성장성이 충분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고 자율주행 종목으로 엮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얘기했죠. 신규 상장주를 매수하는 시점보다 마이너스 45% 이상 일단은 하락한 시점 그리고 대규모 우리가 이 보호 예수가 풀리는 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 45% 하락했냐? 고점이 39,000원입니다. 그럼 39,000원 대비해서 쭉 내려보면은 고점 대비해서 45%가 저점까지 보면은 이미 하락했죠. 마이너스 50%까지 하락했습니다. 오케이 확인. 그리고 퓨런티어 이 보호 예수가 언제 풀리냐? 일반적으로 뭐 3개월, 6개월이거든요. 근데 좀 특이합니다. IPO 스탁에서 퓨런티어의 보호 예수를 확인을 해보면 최대 주주 등이 있고요. 제3자 배정도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대부분 1년에서 3년이에요. 원래 일반적으로 자사주나 이런 것들은 1년이 맞거든요. 그리고 뭐 기관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풀려요. 근데 벤처금융이 전문 투자자의 돈이 상장 후 1개월이고 3개월 뒤에 풀리는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1년, 3년짜리 너무 멀었고 3개월 차 물량 너무 적고 그럼 관심 가져야 되고 뭐 1개월 차죠. 7.57%의 이 물량입니다. 그럼 지금 1개월 차면 언제죠? 2월 23일에 상장하지 않았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럼 2월 23일에 상장을 했으면 1개월 차가 언제다? 3월 23일이겠죠. 3월 23일이 언제다? 이번 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좀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는 선반영 됐다고 생각해요. 저 7%라는 지분이 매도가 나갈 수 있는 리스크라는 게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 생각하고요. 그다음 7%라는 물량을 팔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거래량이 6만 주씩 나와버리면 못 팔아요. 그럼 거래량을 한번 줘야 되고 수급 한번 줘야 되고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한번 끌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이 바로 반등이나 상승 시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 종목이 뭐다? 퓨런티어다. 상당히 단기간에 자리를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종목을 본다고 한다면
바로 KMH 하이텍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KMH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자율주행차 관련주는 아니고요. 삼성전자가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SSD를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부품 개발사가 KMH 하이텍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KMH 하이텍 보시면은 바닥에서 충분히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 정도 추세 전환이 해봤자 2, 3일 정도 됐다고 한다면은 단기 상승이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구간이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퓨런티어와 그 다음에 이 KM의 차이 때 관심을 두고 좀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퓨런티어가 신규 상장이고 좀 신선한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셔라. 마이너스 45% 대규모 보유해수가 풀리는 시점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가 지금 새로운 것들이 많다라는 거, 충분히 신규 상장 관련주도 관심 가져야 되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아까 구독자 3만 명 이벤트로 보조지표로 급등 잡는 법 무료 강의를 나눠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저는요, 당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좀 무료로 나눠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이슈나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누가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눠드리냐?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입니다.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그럼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요. 나 갤럭시를 씁니다. 그러면 구글 플레이 또는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각 스마트폰 내에서 접속을 하신 이후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화면에 뜨게 됩니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꼭꼭꼭 100% 무료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꼭꼭꼭 설치를 하시고 나면은 무료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추천주 당일 리얼 추천주고요. 이게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에 알려드리는 시황이고요. 급비 자료가 뭐냐면 테마주랑 강의 자료입니다. 예,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구독자 이벤트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3만 구독자 이벤트 자료 배포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료 배포고요. 알집으로 제가 용량이 너무 커서 만들어놨고 꼭 알집 해제를 하고 자료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보조지표 알집이니까 이거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들어가시면은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21일, 18일, 17일, 16일에서 22일까지 추천주를 올려놨습니다. 매일 무료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종목도 확인해 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급비 분석에서는 장 시작 전 시황을 장 시작 전에 올려드립니다. 보시면 해외 증시부터 시작해서 국내 이슈까지 전부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딴 거 봐도 볼 필요 없고요. 이것만 봐도 당일 뭐가 움직일지 알 수가 있다는 거. 오늘 용산 개발 관련주 시공테크 자연광경 다 날라갔죠. 이것만 봐도 오늘 대장 이슈가 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급비 자료에서는 테마주나 강의를 알려드리고 있고요. 테마주에서는 오늘 뭐가 올라가는지 매일매일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가 올라갔다. 메타버스가 왜 올라갔는지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다 정리를 해서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볼 필요가 없고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급비 자료에 올라가는 기술적 분석이나 테마주들 무료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0% 무료 어플입니다. 유료 하나도 없고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꼭꼭꼭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 설치하셔라 말씀드리고요. 이 어플뿐만이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4만 명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꼭 부탁드린다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법이 궁금합니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마르스의 상한가 차트 연구소 이 유튜브도 구독과 영상
시청 꼭 부탁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